예, 앞에 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회사법의 개념과 또 회사법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회사법의 개념은 뭐 크게 그 회사사법을 기준으로 하는 최협의의 회사법, 또 협의의 회사법, 그 다음에 광의의 회사법으로 구분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회사법을 학문적인 분류, 또 그 다음에 업무 유형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2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퀴즈를 풀면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회사법을 광의, 협의, 최협의로 나누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법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물론 학문적으로 봤을 때 회사법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구분, 즉 그 개념의 정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양 정책이나 또 회사 행정을 그 구현해 나갈 때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 국가의 경제 발전 속도라든지 단계에 따라서 이 회사법을 어떤 단계의 개념으로 보고 이것을 정립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 정책과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회사법을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법의 분류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대 시절부터 고대부터 그 수상이나 또는 바다에서 선박을 이용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쟁을 조율하고 또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났을 때 그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학기술의 발달 또는 상업의 발달, 인류 생활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좁은 의미, 최협의의 회사법은 우리가 프라이빗 메리타임 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그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갈등을 하고 이러한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은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떤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박 운항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사고로 인해서 운송하고 있던 화물이 손상을 입으면 그 손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선박에는 많은 화물이 실렸는데 이것을 운송하다가 한번 사고 나가지고 이것을 손해배상을 해주다 보면은 이러한 그 해운업자가 완전히 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도산을 막으면서 적정하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이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는 뭐 도산하건 말건 손해받는 만큼 손해배상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해운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해운업에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하면은 다시 또 그 해운에서 운송 원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가를 적정하게 싸게 하면서 많은 대량 운송을 해야 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도 분산해 줘야 되는 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것을 그 정립을 해왔기 때문에 최협의의 회사법은 역시 사인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프라이빗 메리타임 로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20세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 회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결국 이제 그 목선 또 목선에서 범선으로 갔다가 전기선이 도입된 이후에 지금은 이제 디젤 엔진이라든지 최근에는 전기 선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엔진을 사용하는 선박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선박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선박을 어떻게 건조하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대형 인명사고나 화물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바다에서 해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어떤 과학기술에 근거해서 표준화된 기술 이상의 우수한 선박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고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그 선원의 그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항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선박이 발달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선박에 배가 크지 않을 때는 선박에 크레인을 장착을 해서 화물을 선적하고 양육했다면 지금은 대형 컨테이너 선의 경우에는 화물만 싣고 있고 부두에 크레인을 장착을 해서 화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 발달의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행정 법규를 통해서 규제를 많이 해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 단계 20세기 이후에는 회사 행정 법규라든지 이와 관련된 공법 체계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개념에서 봤을 때 독일식의 그 회사법 개념, 즉 교통법규의 일부로서 회사법 개념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좀 협의의 회사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협의의 회사법은 전통적인 그 최협의의 프라이빗 메리타임 로에서 여기에 행정법규가 더 추가된 공법 개념이 포함된 이러한 개념으로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회사법을 분류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최협의의 회사법을 얘기하지만은 업무와 관련해서 공법적인 관점에서 우리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협의의 회사법 정도로 보고 공법의 개념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에 이제 해양의 그 여러 가지 활동이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결국 이런 것이죠. 아주 바다 깊이까지도 우리가 잠수정을 통해서 들어가서 탐사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은 해양 영토를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무주 상태의 해양에 대해서 먼저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선진국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기술이 떨어지는 이제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좀 보존했다가 우리도 같이 쓰자. 또 인류 후손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해양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해양법이 발달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국가 간의 관계, 국제기구에서 조율을 하는 이런 관계가 이제 해양법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도 포함해서 회사법으로 보는 개념이 오늘날 이제 광의 회사법인데 아직까지 이 회사법을 이렇게 넓게 보는 개념은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해양 정책이나 해양 행정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퍼블릭 메리타임 로, 즉 회사 공법의 영역에 이제 해양법의 분야가 일부 포함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고위 공직자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개념까지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회사 활동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서 회사법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사법은 회사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회사 활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회사법의 개념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다를 이용하는 그 활동의 범위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이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용하는 활동은 앞에 2시간 동안 제가 설명드리면서 지구 표면의 70% 정도가 바다인데 이 바다를 실제로 인간이 사용하는 것은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심해저까지 개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 넓어지기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바다를 활용한 게 15%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배를 이용해서 항행을 하거나 운송을 하거나 또는 배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거나 하는 이런 이제 직접적인 활동인데 이것은 결국 배가 주로 다니는 항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로를 넓게 봤을 때 15%, 좁게 보면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회사 활동이라는 것은 아주 최근까지도 주로 선박의 항행과 직접 관련된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회사 활동을 좁게 보면은 바다에서 선박의 항행을
이용하는 활동이다, 생활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좀 협의의 회사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주로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사법관계, 공법관계 또 국가와 관계에서 적용되는 공법관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활동을 아주 최근까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선박의 항해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 그 중에서 직접 관련되는 활동이 19세기까지 거의 회사 활동이었다면 20세기 들어와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는 간접적인 활동까지도 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항만 개발 같은 경우는 배를 직접 운항하는 건 아니지만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항해 이런 항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적인 의미에서 회사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박 운항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조금 발전해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해양 자원의 개발이라든지 과학 탐사라든지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과학 기지를 개설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라는 생물 자원들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냥 연구하는 건 아니겠죠. 연구를 해서 보존도 하고 이것을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이제 분쟁을 어떻게 조정을 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모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회사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이 회사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은 이런 범위까지 넓혀졌을 때 회사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회사법으로 간다면은 해양법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활동의 개념도 결국은 역사적인 이유,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에 따라서 그 범위는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혜택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해저 심층수를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아주 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오염이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좋은 이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물로서 이제 개발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이 생수를 개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해양 심층수가 아무 바다에나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해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배타적 경제 수요를 넓혀서 그 밑에 자원을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또는 공해상에서도 인류가 공동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같이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 회사 활동의 범위가 이제 정해진다. 여기에 따라서 법의 개념도 정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사 사법과 회사 공법, 국내법과 회사 국제법과 회사 국내법을 구분해서 한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법을 우리가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사법과 공법으로 이제 구분한다고 했고요. 또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회사 사법과 회사 공법의 관계를 설명을 해 보면은요. 이 사법은 개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회사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해상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운송 계약과 관련된 분쟁 또는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상 보험을 적용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보험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 자에게 이것을 구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모두 회사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제 해상법과 해상보험법 또는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같은 이러한 이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이것을 모두 회사 사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그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행정행위라는 것은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지휘 명령 또는 수직적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지켜라, 해상 교통법규를 지켜라 했는데 나는 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법규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사고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무조건 지키도록 한다. 이것을 결국은 이제 수직적 관계다. 국가가 명령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고를 내면은 처벌을 한다. 그래서 주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모두 이제 공법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회사사법과 회사공법으로 우리가 회사법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회사공법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해양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해양 행정의 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행정, 정책 수립이나 행정은 모두 회사공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국제법과 회사국내법으로 다시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법에서도 국제법과 국내법이 있습니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관계, 뭐 이런 것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법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적용되는 공법이나 사법을 모두 국내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회사법에서는 회사국제법과 회사국내법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20세기 이후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선박의 속력이 빨라지고 배가 굉장히 대형화됐습니다. 대형화되면서 이러한 과학기술이 구현돼서 여러 가지 선박이 만들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볼 수 있겠죠. 배가 빨라지면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진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지만은 속력이 빨라지는 만큼 이제 사고 확률이 서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배가 커지게 되면은 사고 한 번 났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역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검증되어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배를 만들게 하고 이 배가 만들어졌을 때 이 수준에서 크게 저하되지 않고 최저 기준을 지켜가면서 이 배가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선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충분히 주고 교육을 충분히 받은 선원들을 써야 사고를 줄여줄 수 있는데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그 임금이 낮아지고 하다 보면은 교육이 충분히 되지 않고 수준이 떨어지는 이제 선원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면은 결국은 이게 해상 안전과 관련해서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결국은 유엔이라든지 또는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국제적으로 지켜야 될 최저 기준을 표준화시켜서 국제협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국제기준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전 세계 해상 활동을 하는 국가들이 동일하게 최저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협약을 채택을 하고 그것을 각 국가가 비준하고 이 협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선박들은 다른 나라의 해안 또는 영해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만들면은 협약 원문대로 갈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 협약을 국내법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다시 국내법으로 만드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사법을 제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국제법과 국내법을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회사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회사 국제법을 전부 국내법으로 도입했을 때는 자국의 해운 기업이나 항만 기업들이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선원들도 거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제협약을 이제 비준을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이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는 개별 국가별로는 이것을 국내에서 이것을 완전히 국내법화해서 준수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만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내용만 국내법으로 수용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서 해운업이나 그 다음에 과학기술 또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국제협약을 비준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입장에 따라서 이것을 잘 진행을 하시면은 해사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해사법의 개념과 분류 또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